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의 농업 강국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사우디의 난제를 대한민국이 단숨에 해결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전문가들은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며 믿지 않았죠. 석유 강국의 왕실이 처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금은 그들의 농업 미래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들이 왜 지금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심지어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그 한국의 기술을 가져오라는 명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펼쳐진 놀라운 감동실화,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농업기술개발청의 수석기술고문 칼리드 아라킴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사우디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이야기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그 끝은 사우디 국가 전체의 운명까지 흔들 수 있을 만큼 깊고 의미 있는 변화였죠. 제가 어릴 적 사우디는 알라신이 선택한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저 땅을 파기만 하면 검은 황금이 솟아나는 기적의 나라였죠. 석유 밸브만 열면 돈이 쏟아졌고 세계의 중심에는 우리 사우디가 있었어요. 리야드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은 그 부의 상징이었고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뉴스 한 줄이 저희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국, 셰일 혁명으로 사우디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 등극.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오보라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간 세계 석유 시장을 지배해온 저희 사우디를 누가 감히 넘어설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석유 수입국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변모했죠.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석유 왕국의 지위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사회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탈탄소,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 이 단어들이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했죠. 한때 부의 상징이던 석유가 이제는 오히려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받기 시작했어요. 저희 사우디는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더운 5월의 어느 날 사우디 국가안보회의 자리였어요. 긴장감이 가득한 침묵 속에서 경제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우디의 미래는 끝입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해요. 장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실려 있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이 줄어드는 이 상태론 국민들의 식탁도 위험해집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얼어붙었어요. 그동안 석유의 풍요 속에 가려져 있던 가장 기본적인 위협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사우디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이죠. 게다가 기온은 50도를 넘고 물은 한 방울도 쉽게 얻기 어려워요. 그런 땅에서 농업이라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무리 석유가 풍부해도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지금껏 우리는 거대한 돈을 들여 식량을 수입해왔고 그 의존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리야드 번화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빛나던 마천루들이 오늘은 마치 모래성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석유가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불안한 우리의 미래 앞에서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빈살만 왕세자께서는 전 국민을 향해 비전 2030을 선포하셨어요.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재생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체계를 혁신하며 첨단 기술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이었죠. 다음 날 농업기술개발청으로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아라킴, 축하하네. 왕세자 전하께서 특별 프로젝트를 맡기셨다지? 동료 압둘라의 진심 없는 인사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축하 속에는 숨겨진 질투와 동정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맡게 된 특별 프로젝트는 비전 2030 프로젝트 중 가장 험난한 과제인 사막의 식량 자급자족화였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오랜 세월 석유에만 의존해온 우리에게는 제조업 기반도 첨단 기술력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이드 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 각국 스마트팜 모델 분석 관련 회의를 시작합시다. 책상 위에는 세 나라의 농업혁신 사례를 담은 두툼한 파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대감과 중압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네덜란드, 국토의 절반이 바다보다 낮은 나라. 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된 신화를 만들어낸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유리 온실 속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딸기를 키우고
밀리리터 단위로 물을 조절해 토마토를 재배하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기술은 무척이나 정교했고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실무진들과의 화상회의에서는 냉정한 현실이 제시되었어요. 기술력은 정말 훌륭하지만 이 모든 설계와 에너지 흐름은 유럽의 기후를 기준으로 최적화돼 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사우디 사막에선 온실 자체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특수 냉각 시스템을 따로 설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요. 아쉽지만 다음 일본의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도쿄의 도심 건물 안에 위치한 수직 농장의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장처럼 깔끔한 내부에서 로봇팔이 상추를 수확하고 LED 빛 아래 층층이 자란 채소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정말 기계가 농사를 짓는 시대였죠. 하지만 이 모델 역시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일본 현지 고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다만 전기 소비가 엄청납니다. 도쿄처럼 안정적인 전력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기술이에요. 저희 전력 인프라망에선 감당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옆에 있던 한 동료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 다 멋진 기술이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군요. 저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사막, 전력망도 불안정한 곳에서 어떻게 첨단 농업을 꿈꿀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남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팜 현황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농업으로 유명한 나라였던가요? 별 기대 없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표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큰 오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 자료를 펼친 순간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삼성과 현대로 유명한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의 강국이지만 농업 기술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의무감으로 페이지를 넘기는데 예상 밖의 내용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5도까지 극단적 기후 변화 속에서 발전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한국은 우리처럼 극한의 환경을 가진 나라였어요. 물론 사막은 아니지만 사계절의 극심한 온도차와 좁은 국토, 급속한 도시화라는 제약 속에서 스마트 농업을 견고히 발전시켜왔다는군요. 그리고 특히 IT 기술과 농업의 결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제 의구심은 호기심으로 바뀌어갔어요. 한국의 스마트팜은 네덜란드의 정밀함과 일본의 자동화를 접목하면서도 현지 농부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일본식 수직 농장의 3분의 1 수준, 그리고 운영 비용은 네덜란드 온실의 절반 수준이었죠. 그 순간 문득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970년대 중동 건설붐 시절, 아버지는 젊은 엔지니어셨고 한국인들과 함께 사막에서 도로 공사를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이야기였죠. 그 시절 리야드는 온통 건설 개발 현장이었단다. 수많은 외국 회사들이 두 발 벗고 몰려왔지만 열악한 여건에 모두 적자를 보거나 공사를 마저 끝내지 않고 철수하기 일쑤였지. 하지만 한국 근로자들은 달랐단다. 그들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묵묵히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해냈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시기 사우디를 찾은 20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은 사막의 열기와 모래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약속한 기간 내에 도로와 건물을 세웠고 한국인들의 성실함은 사우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죠. 그 말이 어릴 적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되었어요. 그렇게 사우디와 한국, 우리는 오래전부터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라킴,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사이드 청장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보고서가 현실인지 과장된 홍보인지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합니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스마트팜 기술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는지는요. 사이드 청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단을 내리셨어요. 좋아, 연구팀을 꾸려 한국으로 가보게.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 화려한 발표나 시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사막 환경에 정말 적용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하게. 왕세자께 보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번에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할 거야. 그날 저녁 여러 기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7명의 방문단이 확정되었어요. 일주일 후 서울행 비행기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의 끝없는 모래 언덕들. 이 불모지에 정말 푸른 농장이 들어설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정말 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어요. 인샬라, 잠이 들기 전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여정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왕세자의 기대, 국가의 미래, 그리고 제 경력까지.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지만 성공을 확신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어도 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 일행은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최첨단 연구시설을 구경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한국 농림부 관계자들은 의외의 말을 건넸죠. 여러분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실제 농부들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무려 300km 떨어진 남쪽 지방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저는 의아했어요. 왜 화려한 도시가 아닌 시골로 우리를 멀리 데려가는 걸까?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빌딩들이 점차 사라지고 울창한 산과 넓은 들판이 나타나자 의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전라남도에 도착한 저희는 뜻밖의 광경에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전통적인 시골 농촌에 현대적인 건물들과 첨단 실험 농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저희 일행을 안내해줄 김 박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업인 농사를 지으며 자랐지만 영석한 두뇌로 서울대 농업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특별한 경력의 소유자였어요. 논밭에서의 실전 경험과 첨단 지식을 겸비한 말 그대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꿰뚫는 스마트한 수재였죠. 김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철학은 간단합니다. 진짜 혁신적인 솔루션은 실험실이 아닌 현장인 농장에서 태어나죠. 농부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것이니까요. 처음 방문한 곳은 새만금 간척지의 스마트팜 단지였어요. 바다를 막아 만든 땅이라 염분이 많고 척박한 토양이었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싱싱한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우디의 사막과 비슷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토양은 척박하며 기후 조건도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농장들이 일반 농업의 5%에 불과한 물만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수경재배 시스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김 박사의 설명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희의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선 흙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1리터의 물로도 상추 수십 그루를 기를 수 있어요. 작물들의 뿌리는 토양 대신 영양소가 풍부한 용액에 담겨 있었고 그 물은 지속적으로 정화되어 시스템 내에서 순환하고 있었어요. 한 방울의 물도 낭비되지 않는 완벽한 순환 구조였죠. 물을 계속 재활용하기 때문에 증발되는 양만 보충하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이 물은 해수를 담소화한 것이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막의 나라, 사우디에서 물은 생명이에요. 물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한 사우디 사막을 생각하니 이 기술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 염분이 많은 물을 특수 필터를 통해 재활용하는 기술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김 박사의 설명에 저희 팀은 숨죽여 경청했어요. 다음으로 놀라웠던 건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작은 풍력 발전기가 농장 전체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전력망이 없는 외딴 농장에서도 냉방과 급수, 조명까지 모두 해결하고 있었죠. 이 자급형 모델이야말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사우디에 즉시 적용 가능한 딱 맞는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고령화된 산골 마을의 스마트팜을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노인 농부들이 스마트폰으로 첨단 농장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희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함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농부가 쉽게 다룰 수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백발의 한 노인 농부가 자랑스럽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 앱은 제 손자보다 말을 잘 들어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비료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람이 울립니다. 우린 복잡한 건 못 써요. 그냥 누르면 되는 거. 고장나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게 최고지요. 그제야 한국식 스마트팜이 네덜란드나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최첨단 기술의 과시가 아닌 현장에서의 실용성과 사용자 적용 가능성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품질 이력 관리 시스템도 견학했습니다. 수경재배로 생산된 작물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반 이력 추적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재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기록되었어요. 소비자들은 QR코드 하나로 작물의 재배 환경, 물 사용량, 에너지 효율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첨단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농부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은 아무리 뛰어나도 의미가 없어요. 김 박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했던 모든 선진국 모델은 기술의 첨단화와 규모에만 집중했던 반면 한국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물 절약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방문을 마치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경 재배 기술과 에너지 자급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 이것이야말로 사우디의 척박한 환경과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해답이 아닐까 하는 작은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김 박사는 저희를 새로운 장소로 안내했어요. 유리온실도 연구센터도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산업단지에 도착하자 그곳엔 평범한 해상 컨테이너처럼 생긴 구조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김 박사가 가리킨 방향을 보고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화물선에 실리는 평범한 컨테이너에 불과해 보였으니까요. 이런 곳에 뭐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미묘한 차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붕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측면에는 정교한 환기구와 각종 측정 장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컨테이너라기엔 많은 장비가 부착되어 있었죠. 이것이 저희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었어요. 김 박사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군사용이라니?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온실도 없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작물이 자란다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좁디좁은 컨테이너 내부가 마치 미래에서 온 식물 공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7단으로 설치된 재배 선반마다 초록빛 상추, 케일, 허브류들의 작물들이 가득했고 보라색과 청록색 LED 조명이 이상적인 빛을 공급하고 있었죠. 한국군이 해외 파병 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이라크의 사막부터 남극 세종기지까지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영상 50도의 사막에서도 내부 환경은 항상 최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선반 사이사이를 살펴보니 투명한 호스를 통해 물과 영양분이 정확한 양으로 식물 뿌리에 공급되고 있었어요. 한치의 낭비도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이동성입니다. 국제 표준 컨테이너 규격이라 트럭, 열차, 선박으로 전 세계 어디든 운송 가능하지요. 이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만 있으면 연간 약 1만 포기의 상추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일반 농지 기준으로 약 2에이커와 맞먹는 생산량입니다. 컨테이너 내부를 둘러보며 또 하나 놀란 점은 제어 시스템의 간단함이었어요. 사물 인터넷 IoT 센서로 환경을 측정하고 스마트폰 앱 하나로 원격 제어까지 가능했지요. 김 박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본 컨테이너 내부의 모든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터치 몇 번으로 온도부터 수분, 영양분 공급까지 모두 조절할 수 있었죠. 그리고 컨테이너 스마트팜 역시 어제와 같이 외벽에 장착된 태양열 지별판과 해수 담수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바닷물을 정수해 재배에 활용할 수 있고 태양열로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기술은 사우디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었죠. 마지막으로 김 박사가 보여준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는 기술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현지 인력 훈련 2주 프로그램이 패키지로 제공되지요. 농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이 기간이면 시스템 운영의 핵심을 완벽히 익힐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사우디의 상황에 완벽하게 맞는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물 부족, 극단적인 기후, 경작 가능한 토양 부족, 우리의 모든 난관을 해결할 열쇠가 이 단순한 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해답을.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였지만 그 제약을 혁신적인 기술로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우디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이번 한국 출장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야말로 사우디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왕림 농업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농업부 차관 바크리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아라킴,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소. 한국의 기술이 훌륭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는 이미 네덜란드와 일본의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억 달러를 들인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소.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어요. 6명의 위원들 중 5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의 작은 텃밭으로는 국가 식량 안보를 해결할 수 없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규모 생산 시스템이요. 재무 담당 위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들의 의심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실패들이 남긴 상처가 깊었으니까요. 침묵 속에서 마지막 위원이 입을 열었어요. 사다트 박사, 왕실의 과학 고문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엔 이런 속담이 있지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 아라킴 박사의 제안은 우리가 아직 시도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기존의 대형 시스템이 실패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볼 때가 아닐까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한국의 시스템이 다른 점은 우리 환경에 맞춰 조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대규모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소규모 시범 사업으로 검증한 후 성공이 확인되면 확장하자는 제안입니다. 차다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접근법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겠군요. 격렬한 토론 끝에 농업위원회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5개의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승인합니다. 6개월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즉시 중단할 것이며 성공 시 확장을 논의하겠소.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어요. 저는 즉시 한국 김 박사와 연락해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컨테이너 5개가 리야드에 도착했고 김 박사를 포함한 한국 기술진 3명과 함께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사우디 농업연구소의 젊은 연구원 10명도 프로젝트에 합류했죠. 설치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어요. 한국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모듈식 시스템 덕분에 단 2주 만에 모든 컨테이너가 가동을 시작했죠. 첫 작물로는 상추, 바질, 토마토를 선택했어요. 사우디 시장에서 수요가 높으면서도 수입 의존도가 큰 품목들이었죠. 컨테이너 안에 씨앗을 심은 지 3주 만에 첫 새싹이 올라왔고 놀랍게도 예상보다 빠르게 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질은 사우디의 강한 햇빛 덕분인지 한국에서의 성장 속도보다 30% 더 빨랐어요. 아라킴 박사,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차다트 박사가 시범 농장을 방문했을 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제가 제일 의지했던 지원자였기에 그의 반응은 더욱 의미가 컸죠. 이제 첫걸음을 뗀 것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아직 정식 평가까지는 5개월이 남았지만 이 초기 성과는 무척 고무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우디의 사막에서 조용히 초록색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범 농장 가동 한 달째 예상치 못한 험난한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이 갑자기 황갈색으로 변했어요. 기상청에서는 10년 만에 최강 모래폭풍이 이하드를 강타할 것이라 경고했죠. 아라킴 박사, 저희는 이런 규모의 모래폭풍에 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5일 동안 지속될 거라고 했는데 어떡하죠?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테스트 중에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시뮬레이션 할 수 없었으니까요. 곧이어 모래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저희는 스마트팜으로 달려갔어요. 컨테이너 주변은 이미 모래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기 필터 압력이 위험 수준입니다. 미세 모래가 필터를 막고 있어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모니터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의 공기순환은 식물 생존에 필수적인데 외부 공기 필터가 모래로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모래는 빠르게 쌓여가고 있었고 이 상태론 필터를 1시간마다 교체해야 할 정도였어요. 평소 필터 교체 주기는 3개월 이상인 걸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창고를 확인해보니 예비 필터는 겨우 10개뿐이었어요. 저와 김 박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서 쉽게 답이 나올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 엔지니어 마흐무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베두인 유목민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래폭풍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쿠피아라는 전통 헤드스카프를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 겹 접어 얼굴을 가리면 모래는 차단하면서 공기는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원리를 임시로라도 적용하면 어떨까요? 팀원들 사이에서 그게 제대로 먹히기나 하겠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고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모래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결단력 있게 말했어요. 지금은 시도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뭐가 됐든 시도해봅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박한 비상 상황에서 이 방법 말고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으니까요. 마흐무드는 창고에서 찾아온 면직물과 야자나무 섬유를 가져왔습니다. 김 박사의 공학적 지식과 마흐무드의 전통 지혜가 결합하여 컨테이너 외부 공기 흡입구에 설치할 다층 필터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외층은 거친 야자나무 섬유로, 중간층은 촘촘한 면직물로, 그리고 내층은 기존 필터를 개조해 만들었죠. 이게 과연 작동할까요? 의구심 속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동했어요. 처음 몇 시간은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죠. 놀랍게도
새로운 필터 시스템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기 흐름은 정상의 75%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내부 모래 입자 수치는 안전 범위 내에 머물렀어요. 사우디의 전통 지혜와 현대공학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김 박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희는 빠르게 모든 컨테이너에 이 해결책을 적용했고 폭풍이 지나가는 5일 동안 작물들은 무사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저와 김 박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막형 다중방어 필터링 시스템을 정식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은 나중에 사우디 스마트팜의 표준 장비가 되기도 했죠. 이런 걸 보면 위기는 때로는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도 해요. 사우디의 전통 지식과 한국의 현대 기술이 만나 새로운 혁신을 탄생시킨 순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아라킴 박사, 작물들이 예상보다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계획보다 2주 정도 일찍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 전문가 야신의 보고에 저와 김 박사는 즉시 스마트팜으로 향했어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자 푸른 상추와 붉은 토마토, 향긋한 바질이 가득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풍성한 작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죠. 놀랍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김 박사가 상추 잎을 부드럽게 만지며 감탄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얻었던 결과보다 훨씬 좋습니다. 시범 농장을 시작한 지 겨우 45일 만에 첫 수확을 맞이한 것은 모든 팀원에게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한국과 사우디 양 팀이 함께 수확 작업을 진행하며 서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 채소 샘플을 영양분석 연구소로 보냈을 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반 재배 방식보다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평균 35%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 함량이 두드러지게 높아요. 연구소 결과를 보며 김 박사와 저는 놀라움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사우디의 강한 햇빛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런 결과는 한국에서는 얻지 못했던 거예요. 각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양국의 환경과 지식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증거였습니다. 시범 농장 가동 3개월째, 우리는 위원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물 사용량은 전통 농법의 5%에 불과했고 생산량은 예상치의 12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이 지난 후 최종 평가의 날이 왔어요. 농업위원회 전원이 현장을 방문했고 우리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놀랍군요. 이 작은 상자들이 이렇게 많은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니. 처음엔 가장 회의적이었던 바크리 차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왕림 농업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프로젝트 확장을 승인했어요. 첫 단계로 50개의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성공 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라킴, 당신의 비전이 옳았소.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왔군요. 그날 저녁, 김 박사와 저는 시내의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라킴,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사우디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나요? 김 박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1년 전 한국 방문 첫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앞으로 두 나라 간의 협력은 이제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되어 매년 10명의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에서 농업 기술을 배우고 한국 학생들도 사우디로 와서 연구하는 교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제 숲을 이루고 있군요. 김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작은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변화가 국가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막의 모래 위에 푸른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한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한국 스마트팜 탐방기는 어떠셨나요? 사우디 연구팀의 눈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은 참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창의적인 물절약 시스템, 척박한 간척지를 옥토로 바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스마트팜 기술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타국인에게는 얼마나 혁신적인 솔루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한국의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이 가장 편리하다고 느끼시나요? 대중교통 시스템, 배달 앱, 아니면 아파트 관리 시스템? 여러분이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